꿈. 우리는 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이라는 건 자는 동안 보게 되는 어떤 이미지들이죠. 현대는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수면 상태에서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 현상입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당연한 말이지만 꿈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말인즉 많은 이들에게 꿈이 중요하게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점성술, 예술, 심리학, 정신분석, 그리고 뇌과학까지 많은 분야에서 꿈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꿈은 왜 중요하게 취급될까? 여기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죠. 따라서 꿈에 대한 물음은 인간에 대한 보편성을 건드립니다. 누구나 꾸는 꿈에 대한 해명은 인간 정신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알려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꿈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옥상에서 몸을 던지거나 거대한 늑대가 달을 삼키기도 하며 혹은 난데없이 등장한 흑인이 갑자기 자동차 위에서 탭댄스를 추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정상적입니다. 꿈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빌려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작동 방식은 현실의 물리 법칙이나 도덕 관습을 모조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꿈은 예로부터 현실에 대한 거부 혹은 반란의 위험성을 가졌습니다. 지배층이건 피지배층이건 간에 이는 현 질서의 위협을 경고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끝으로 꿈은 인간의 의지가 닿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로 꾸는 꿈? 무슨 인셉션도 아니고 자각몽이라고 하는 건 판타지적 소재에 불과합니다. 꿈은 일방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밤 자신이 무슨 꿈을 꿀지 전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꿈을 볼지 말지도 전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계테어 오렌지에 등장했던 악명 높은 루도비코 요법을 받을 때처럼 꿈을 꿀 때 우리는 의자에 묶인 채로 또한 강제로 눈을 뜬 채로 꿈 극장에서 상영되는 이미지를 무력하게 볼 수밖에 없죠. 이때의 유일한 희망은 식은땀을 질질 흘리며 잠에서 번뜩 깨어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꿈은 예로부터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개입, 그것이 신이건 악마이건 혹은 조상신이건 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신비스러운 개입으로 취급됐습니다. 중요한 진실을 계시해 주거나 혹은 저주를 건 거라고 해석됐죠. 반복컨대 이 꿈의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동시에 내가 떠올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그럼 누가 떠올린 거야? 내 정신에 슬쩍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 정신에 개입한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건 그 자체로 위험입니다. 그러니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겠죠. 낯선 침입자에 대한 몰두, 이건 우리 유전자 단위부터 아로새겨진 근원적인 충동입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인류에게 꿈이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보편성, 반현실성, 무의지성, 이렇게 3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구독자라면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어떤 심오한 깊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죠.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당신의 그 직감은 옳습니다. 좀 더 심화해 보도록 합시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일반 통행인 건 거의 없습니다. 벌어지는 일들의 대부분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종속됩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꿈의 주된 속성으로 지목했던, 그러니까 3번째 항목이었던 무의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성을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가정한다면 작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 개념인 의지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가정할 수 있겠죠. 어떤 한 인간의 꿈, 무의지적인 이미지에 주목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지성의 과잉에 대한 반작용, 이것이 곧 무의지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의지적인 것이 꼴보기 싫어질까요? 그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주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꿈에 나타난 이상한 이미지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냥 개꿈 취급하죠. 야, 갑자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잖아. 왜 의지적인 것이 현실 긍정으로 가는지 다시 설명해줘. 오케이, 의지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만나는 익명의 사람들, 이해 불가능한 존재들인가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략적이라도 그 동기를 짐작합니다. 돈을 벌려고 회사에 가구나, 학위를 따려고 학교에 가구나, 눈칫밥 때문에 집에 있기 불편해서 노인정에 가는구나 등 막 근본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어떤 존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떠올린 상상이 꼭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실제로 대화를 해보거나 혹은 쫓아
쫓아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 앉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심연을 가진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현실을 이해 가능한 공간으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장소성 때문입니다. 공간 그 자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역할과 목적에 맞춰서 공간을 여러 장소로서 분류합니다. 식당, 창고, 은행, 학교, 감옥 등 뭐 많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의지적 행동은 그 인간이 있는 공간에 부합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가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저한테 랩 배틀을 걸어올 확률은 매우 낮죠. 반대로 제가 랩 배틀을 신청할 확률도 마찬가지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 식당 주인은 음식을 팔려고 거기 있는 거고 저도 음식을 사 먹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로 현실 부정자 항목에 들어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발휘할지 어느 정도 예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이 그 예측에 맞아 떨어집니다. 식당에선 밥을 주문하고 운동장에선 공을 차고 노래방에선 노래하고 그리고 강의실에선 자거나 혹은 아주 드물게 사유하죠. 정리하자면 의지적이라는 건 대부분은 현실성을 의미합니다. 그 장소나 지위에 부여된 규범이나 관습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식당에서 랩 배틀을 한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보통은 이걸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평가하죠. 미쳤다는 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광기에 휩쓸린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엔 의지와 광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복잡한 현대철학적 논점이 따리를 틀고 있긴 하나 여기서 이걸 건드리지 말도록 합시다. 그냥 최대한 상식적인 층에서 생각하자면 보통은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의지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무의지적인 것에 끌린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불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대한 반작용인 거죠. 반복컨대 제육볶음 만드는 식당 이모가 갑자기 랩 배틀을 신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어날 법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로 이미 현실성이 어그러지길 원하는 어떤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꿈의 두 번째 항목이었던 반현실성은 무의지성과 엮입니다. 현실에 균열을 내고 잘하면 아주 폭파해버릴 수도 있는 어떤 불온한 가능성을 갖는 거죠. 이걸 뭘 보면 더 잘할 수 있냐? 무의지적인 것이 주목받았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됩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19, 20세기를 살펴봅시다. 먼저 19세기는 그 유명한 루트비 반 베토벤으로 시작합니다. 1806년 10월 그 유명한 교향곡 제3번, 보통은 이른바 영웅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그 작품이 발표됐습니다. 이때 베토벤은 이 교향곡의 부제로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영웅 교향곡으로 붙였죠. 그러니까 이 교향곡은 신에게 헌정된 음악이 아닙니다. 역사의 과업을 짊어진 건 인간 영웅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웅은 역사 전체를 아우릅니다. 교향곡이라는 형식이 그렇죠. 양자호 선생의 해석처럼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그리고 수백 명이 모인 합창까지 모든 우주가 하나로 아우러집니다. 장관이죠. 이제부터 인간은 세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걸 가장 강렬한 매체인 음악으로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베토벤의 바람처럼 흘러갔냐? 안타깝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악명 높은 아동노동의 경우처럼 천민자본주의 병폐가 극단에 달했고 일종의 19세기판 팬데믹으로서 콜레라가 대유행했으며 금융공황이 반복됐고 제국주의 열강의 다툼과 식민지에서의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그런 이유에서 19세기 중반 음악의 헤게모니는 베토벤에서 바그너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바그너가 뭘 했냐? 불협화음을 미학화했죠. 좌우간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세상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의지적인 것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에너지나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는 비합리주의의 전성시대입니다. 쭉 나열해볼까요? 이성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어떤 맹목적인 의지가 존재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죠. 19세기 중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힘의 의지를 말했던 니체, 세기 말의 아이콘이었죠. 프로이트의 무의식, 꿈의 해석은 1900년 출간됐습니다. 역시나 합리성의 배후 원인인 베르구손의 생애 약동, 20세기 초엽이었죠.
신중한 분석이나 전망 이전에 급진적인 봉기로서 분출되는 어떤 정서들의 덩어리가 선행한다는 가르침. 조르주 소렐이 신화라고 불렀던 거죠. 역시나 20세기 초입니다. 이외에도 프루스트, 예이츠, 초현실주의 그룹 등 무의지적인 것의 목록은 넘쳐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철학과 문학 혹은 운동의 결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슨하게 공유하는 공통된 경향은 현실에 대한 저항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성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으면 지금 현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래서 무의지적인 것에 집중할 때 의지는 현실에 부여된 원칙이나 장소성에 종속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지적 행동이나 자유의지로서 떠올리는 상상은 모두 현실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항의 가능성은 어디서 생겨나냐? 의지를 넘어선 것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 무의지적인 것, 여기에 판돈을 걸게 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꿈으로 돌아옵시다. 능히 예측되듯 19, 20세기의 꿈은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무의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꿈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철학자인 자타공인 유럽 최고의 비평가를 자처했던 발터 벤야민. 그는 현대에 등장한 꿈의 개척자 중 하나였습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벤야민은 1892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스마르크. 그 유명한 철학재상 비스마르크의 실각 이후 점차 혼탁해져 가던 독일 제국의 황혼기를 겪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 알다시피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독일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무시무시했죠. 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게 됩니다. 패전 배상금 문제와 함께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겹쳤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벤야민이 현실과 의지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건 그리 놀랍지 않은 귀결입니다. 1924년 적었던 대표작 독일 비역의 원천에서 이렇게 정식화했죠. 진리는 의도의 죽음이다. 벤야민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관념이나 의도 혹은 상상보다는 무의지적인 것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현실에 묶인 의지가 아닌 이로부터 벗어난 무의지적인 것에 철학적 판돈을 건 거죠. 낭만주의적 산문, 파편화된 알레고리, 초현실주의 기법,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 칼 융의 집단 무의식 등 실제로 벤야민이 평생토록 중요하게 사유한 대부분의 것들이 무의지적인 것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 중 하나는 단연 꿈입니다. 그렇다면 벤야민은 꿈을 어떻게 사유했을까? 개인적으로 이게 잘 드러나는 단편은 1929년 집필됐던 미출간 원고인 짧은 그림자들 1 연작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국내에 번역이 없었는데 이번에 엘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독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김정하 선생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벤야민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발터 벤야민 평전과 수전 법목수의 봄의 변증법, 이 두 기념비적 저술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 두 저술의 번역자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번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출간해주신 엘리 출판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좌우간 다시 본궤도로 돌아와서 짧은 그림자들 1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단편의 전문을 인용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꿈, 노트르담 성당 맞은편 생강 좌안. 그런데 거기 서서 아무리 바라보아도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웬 나무 판자 밖으로 웬 벽돌 건물이 꼭대기 부분만 삐죽 솟아나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노트르담 성당 바로 그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의 정체는 그리움이었다. 나는 파리를 꿈속에 내가 가 있던 바로 그곳을 그리워한 것이다. 그런 그리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 내가 그리워한 대상은 왜 그렇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던 것일까? 답. 꿈에서 내가 그 대상에 너무 가까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한 그리움, 아예 그리움의 대상 안으로 들어가 있던 나를 엄습했던 그 그리움은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서 비롯되어 대상을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된 그리움이었다. 상상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 사이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는 그리움. 그런 그리움은 이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뿐이다. 그리운 사람은 이름 속에서 생명을 얻고 몸을 바꾸고 노인이 되고 청년이 된다. 이름 속에 형상 없이 깃든 그는 모든 형상의 피난처다. 어떻습니까? 높은 확률로 한 번에 해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철학 내에서도 벤야민의 글은 난해한 걸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관련 전공자는 원형 자,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벤야민이 꿈을 꿨는데 프랑스 파리가 나왔죠.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벤야민은 이 꿈의 이미지에 어떤 그리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답하죠. 그런 그리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 내가 그리워한 대상은 왜 그렇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던 것일까? 답. 꿈에서 내가 그 대상에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주목해볼 것은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역설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가까이서 볼 때 그 대상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벤야민은 되레 그래서 일그러졌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 가까이서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잘 보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갖고서 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를 갖고서 볼수록 사물의 진리는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움은 뭐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움 자체는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 해결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 대상을 향해 가거나 혹은 그 대상이 내게 오거나, 다시 말해 능동성과 수동성, 이 두 계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본 일그러짐처럼 능동성은 위험합니다. 적어도 벤야민이 보기에 능동적 행동은 대상의 온전함을 의도로서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수동성.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내게 자발적으로 와서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벤야민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대상을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리움이 아니었다. 내가 능동적으로 포착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그리움이었다. 상상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 사이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는 그리움. 꿈의 이미지라는 것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상상하거나 그를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그리움이란 무엇인가? 벤야민은 이를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옮겨보죠. 그리움은 이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은 그리운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이는 곧 모든 형상의 피난처라고 명명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죠. 역시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뭡니까?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에 붙이는 기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되는 것은 이름이 고유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리고 구별될 필요가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아란, 혜린, 민영, 무무 등 모두 고유명사들이죠.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무언가를 가진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명사에도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정치, 다른 것과 구분되는 정치만의 온전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과 정치가 다르고 독재와 정치가 다르기에 이 단어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부여된 대상에 대한 온전성이나 고유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6년 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관하여에서 벤야민은 언어와 명명 행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조 행위는 언어의 창조적 전능을 가지고 시작하며 종국에는 언어가 창조된 것을 동화하여 그것을 명명한다. 성서적 언어관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고 말한 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언어는 곧 그 대상의 온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는 대상의 온전함이 내포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보고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지향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옵시다. 꿈의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그리움은 이름이라는 온전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없고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답지 않을 때 자신이 기계의 한 부품이 된 듯한 그런 허무와 죽음의 감각을 느끼죠. 그렇다면 문제의 구절인 몸을 바꾸고 노인이 되고 청년이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저는 이게 파우스트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 노인에서 청년으로 젊어진 인물이죠. 실제로 벤야민은 괴테에 대한 비평서를 내놓았을 만큼 파우스트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을 파우스트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세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이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는 이름이 사물에 대한 온전한 해명, 즉 사물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지죠. 온전함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 좀 더 정확히는 파우스트적 방황. 이 안에서 인간은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인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부품에 머무르기만 하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떠나는 존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죠. 형상이 없을 수밖에. 여러분이 가진 건 개별 이름뿐이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고유한 내가 있을 것이란 그런 지향만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의 참된 모습에 대한 후보군, 혹은 여러분의 고유성을 드러날 수 있게 조력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모든 형상들을 품고 있습니다. 벤야민의 표현을 옮기자면 모든 형상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난해하긴 한데 재미있죠? 벤야민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워낙 밀도 높은 글을 적었기 때문에 교수가 못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편이죠. 좌우간 지금까지 한 해석을 오늘의 주제인 꿈에 적용하자면 무의지적으로 떠오르는 꿈의 이미지는 의지적으로, 즉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왜곡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미지는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지향이고 고요함을 향한 잠재성의 원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서부터 말했듯 우리는 오늘 밤 무슨 꿈을 꿀지 전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꿈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철저한 수동성의 영역이죠. 그렇기에 이는 그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또한 관념적으로 소유하는 능동적인 그리움이 아닙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수동적인 그리움, 즉 복된 그리움이죠. 참고로 이런 벤야민의 시선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후기에 몰두했던 파사젠베르크 작업의 모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 단지 보여줄 뿐이다. 물론 벤야민의 이런 견해는 여러 각도에서 비판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반낭만주의 노선에서 보는 정신분석의 대표적이죠. 이건 어설픈 유대식 낙관주의에 불과하지 않나. 꿈의 이미지는 이름이 아닌 추악하거나 혹은 견딜 수 없는 지옥적 욕망에 불과하다고 거침없이 냉소할 것입니다. 게다가 말할 게 없다는 진술은 얼마든지 기만일 수 있습니다. 해석의 개입은 불가피합니다. 진실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란 믿음은 그 자체로 신화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는 결국 의도의 개입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셈이죠. 물론 오늘 보여준 것이 꿈을 대하는 벤야민의 논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한 단면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티브는 확실히 전달됐으리라 봅니다. 무의지성, 역사성, 수동성, 이름, 고유성, 온전함. 벤야민이 왜 계속해서 읽히냐? 그의 키워드들이 여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한 책이 출간된 셈입니다. 반복컨대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고독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출간된 적 없는 벤야민의 소설, 꿈의 기록, 설화 등을 담았습니다. 기꺼이 추천드립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